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가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제게 왜 그렇게 잘 살던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느냐고 묻습니다. 자식들도 다 미국에 있고 손주들도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미국이 제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40년이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드라마가 슬퍼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화면 속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들, 골목길, 시장 풍경, 사람들이 정겹게 말하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저를 고향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마지막 집을 정리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202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짐들을 컨테이너에 담으면서 정말 이게 맞나 싶었어요. 큰아들 민호가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엄마, 여기서 메디케어도 받고 계시잖아요. 한국 가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언어도 이제 영어가 더 편하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월 $1,800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심이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블루스 25, 21 하나씩 보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새워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40년 전 제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를 떠올려보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1983년 11월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29세였어요. 신혼 6개월 된 새댁이었죠. 남편 영수가 먼저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어는 중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였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젊었으니까 두렵기보다는 설렜던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믿었거든요. 처음 정착한 곳은 LA 한인타운이었어요. 웨스턴 애비뉴와 올림픽 블러바드가 만나는 그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죠. 월세가 $450였는데 그때 남편이 한인 슈퍼마켓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이 $1,200였으니까 꽤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영수가 밤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낮에는 코리아타운의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시간당 $3 50센트를 받았는데 그때 최저시급이 $3 35센트였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죠. 하루 8시간씩 미싱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들었어요. 손끝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민호를 임신했어요. 1985년이었죠. 임신한 몸으로도 일을 계속했어요. 아이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는 한국처럼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문화도 잘 몰랐어요. 의료보험도 없었고요. 민호가 태어날 때 병원비가 $2,500였어요. 그때 우리 전 재산이 $5,000 정도였으니까 절반을 병원비로 낸 거죠.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잊혔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가 시민권자라는 것도 신기했고요. 영수는 밤낮으로 공부해서 결국 회계사 자격증을 땄어요. 1987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인 회계사무소에 취직해서 월급도 $2,500로 올랐고 저도 일을 그만두고 민호를 키우는데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2년 뒤에 둘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엔 의료보험도 있었고 좀 더 여유롭게 출산할 수 있었죠. 수진이는 특히 공부를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교에서도 항상 우등생이었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영수가 독립해서 회계사무소를 차렸어요. 처음엔 한인 상대로만 하던 일이었는데 점점 다른 인종 고객들도 늘어났어요. 영어 실력도 늘었고 미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영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ESL 클래스를 5년 동안 다녔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려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발음이 어색했고 복잡한 대화는 어려웠어요.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면담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통역을 해줘야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1995년에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으로 이사했어요. 좋은 학군이었거든요. 30만 달러 주고 산 3베드룸 2바스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는데 30년 모기지를 끼고 샀어요. 어바인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시안들도 많아서 크게 차별받는 느낌도 없었고요. 아이들은 현지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완전히 미국 아이들이 되어갔어요. 영어는 저보다 훨씬 잘했고 한국어는 점점 서툴러졌어요. 민호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90년대 말 닷컴 붐이 일어날 때였죠. 졸업하자마자 실리콘밸리의 한 회사에 취직했는데 첫 연봉이 7만 5천 달러였어요.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1년 만에 버는 돈을 아들이 한 달에 번다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수진이는 의대에 갔어요. UCLA 의대였는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여자가 의사가 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의사가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중산층이 되었어요. 영수의 사업도 잘 되어서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었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부동산 자산도 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민호는 대만계 미국인 엔지니어와 결혼했어요. 수진이는 백인 동료 의사와 결혼했고요. 손주들이 하나 둘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민호에게는 아들 둘, 수진이에게는 딸 하나가 있어요. 손주들을 보는 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손주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영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렵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I love you로 하면 왠지 어색했어요. 영수는 2018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조깅을 나갔다가 공원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서의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 넓은 집이 너무 휑하고 외로웠어요. 아이들은 자주 와서 안부를 묻긴 했지만 각자 바쁜 생활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었어요. 넷플릭스에 한국 콘텐츠가 많다는 걸 민호가 알려줬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을 먼저 봤는데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지만 왠지 향수를 자극했어요. 그 다음에 본 게 미스터 선샤인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이야기였는데 제 할아버지가 그 시대를 사셨거든요.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일본군에 끌려가셨다는 이야기, 해방이 되었을 때 온 마을이 만세를 불렀다는 이야기들요. 그런데 진짜 저를 울린 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어요. 자폐가 있는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그 아이가 김밥을 먹는 장면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김밥이 그리웠어요. 미국에도 김밥은 있지만 한국의 그 김밥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볼 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주도가 배경인 드라마였는데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여행으로 갔던 제주도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신혼여행으로 갔었는데 영수와 함께 그 바다를 봤었거든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어요. 25, 21의 청춘들을 보면서는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고 갯마을 차차차의 바닷마을을 보면서는 고향 마을이 그리웠어요. 빈센조의 서울 풍경들, 동백꽃 필 무렵의 시골 전경, 모든 게 저를 한국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투도 그리웠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이런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들이요. 40년 동안 영어로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제 모국어의 감정들이었어요. 특히 드라마에서 할머니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새끼야, 얘야 하면서 손주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손주들한테는 그랜드마로만 불리거든요.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손주가 한 명도 없어요. 2023년 여름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애와 희생정신이 너무 한국적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미국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제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두렵긴 했지만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민호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미국에서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랑 메디케어 혜택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의료비도 비쌀 텐데요. 수진이도 걱정했어요. 엄마, 40년 만에 가시면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요. 그리고 서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가 기억하시는 그 한국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월 $1,800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했어요. 집을 파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95만 팔렸어요. 30년 전에 $30만 산 집이었으니까 꽤 많이 올랐죠. 모기지는 진작에 다 갚았으니까 거의 순수익이었어요. 그 돈 중에서 $50만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민호와 수진이에게 각각 $25만. 엄마가 한국 가서 쓸 돈도 필요하실 텐데요 라고 했지만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45만 정도만 가져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짐 정리가 가장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앨범들, 아이들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영수와 함께 여행했던 기념품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결국 꼭 필요한 것들만 컨테이너 하나에 담아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렸어요. 특히 영수의 옷들을 정리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2024년 3월 20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손주들도 함께 왔고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모두 울었어요. 할머니, 언제 다시 와요? 막내 손주 에밀리가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 작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4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했는데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어요. 일단 서울역 근처 호텔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집을 구했어요. 부동산을 통해 강남구의 작은 원룸을 월세로 구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었어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보증금이 $4만, 월세가 $900 정도였죠. 그런데 살아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전기, 가스, 인터넷, 핸드폰, 관리비까지 하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은 넘었어요. 거기에 식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하면 소셜 시큐리티로는 빠듯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물가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모든 게 비쌌어요. 사과 한 개가 3,000원, 돼지고기 1kg이 2만 원, 미국보다 오히려 비싼 것 같았어요. 의료보험도 문제였어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내 거주 확인이 필요한데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 게 복잡했어요. 그동안은 개인 보험을 들어야 했는데 69세 나이에 보험료가 월 4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옛날 친구들 연락처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혹시나 해서 찾아본 동창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언어도 문제였어요. 한국어를 까먹은 건 아니지만 40년 동안 영어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박, 쩐다, 멘붕 같은 말들요. 핸드폰 사용법도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다 해줬는데 혼자서 앱 설치하고 인터넷 뱅킹하고 하는 게 너무 복잡했어요.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처음엔 헤맸어요. 그래도 좋은 점들도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이곳저곳을 다니는 게 신기했어요. 40년 전에는 2호선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9호선까지 있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았고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한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대국밥, 냉면, 삼계탕 모든 게 그리웠던 그 맛이었어요. 드라마 촬영 장소들도 찾아다녔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한강공원,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도라서 못 갔지만 서울에서 촬영한 장소들은 다 가봤어요. 실제로 보니 더 감동적이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 아주머니와도 친해졌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할머니와도 친구가 됐어요. 김영희 할머니라고 하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대요. 영희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노래교실, 운동교실, 요리교실도 다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화상통화를 해도 손주들은 금방 지루해했어요. 특히 추석 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영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추석이 그냥 평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온 나라가 추석 분위기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니 더 외로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고향이라는 건 단순히 태어난 땅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구나. 지금도 한국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렸던 그 낭만적인 한국은 아니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한국 드라마 보는 재미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실제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기 가봤는데 하면서 보니까 더 현실감이 있어요. 민호와 수진이는 올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온다고 했어요. 손주들도 함께 올 예정이에요. 40년 만에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국의 겨울을 보여주고 싶어요. 눈 오는 경복궁, 명동의 크리스마스 트리,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도 함께 먹고 싶어요. 손주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게 아쉽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할머니라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사랑해라는 말도 한국어로 알려주고 싶고요. 영희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야, 내가 용기가 있어서 돌아온 거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올 엄두를 못 내거든. 힘들어도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려고 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사진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의외로 재미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봄에는 여의도 벚꽃, 여름에는 한강 야경,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까지 모든 계절을 카메라에 담아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정말 한국이 아름답네요. 수진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본 한국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이었어요. 재벌과 며느리의 이야기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집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건물이 집이 아니라 사람이 집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진짜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도 진짜예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매일매일이 작은 모험이에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특히 아플 때나 외로울 때는 더 그래요. 미국에 있었다면 아이들이 바로 와서 돌봐줬을 텐데 여기서는 혼자 해결해야 하거든요. 지난달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희 할머니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는데 그때 새삼 고마웠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이제 겨울이 왔어요. 서울의 겨울은 40년 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는데 요즘은 영하 5도 정도면 추운 편이더라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인가 봐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서 한참 바라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눈 구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얀 눈이 내리는 걸 보면 어릴 때가 생각나요. 마당에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아이들이 오면 같이 남산타워에도 올라가고 북촌 한옥마을도 구경시켜 주려고 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왜 이 땅으로 돌아왔는지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한국 드라마가 저를 고향으로 이끌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 마지막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의 40년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요. 한국에 와서 깨달은 건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정체성의 평화, 존재의 평화 말이에요. 지금도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외롭기도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편해졌어요. 더 이상 어디에 속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국 드라마들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는 관객이 아니라 그 속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드라마 속 할머니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런 할머니가 됐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어제 그 드라마 봤어요? 아이고 그 남자 주인공 참 잘생겼더라고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40년 만에 하는 진짜 한국어 대화예요. 영수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저를 말렸을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미국에 정착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해?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의 영수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69세가 된 제 마음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이에요. 아마 천국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고 있을 거예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에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를 보면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40년 전 신혼시절 영수와 함께 걸었던 한강이 떠올라요. 그때는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았지만 더 자연스럽고 정겨웠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강은 그 자리에 있다고. 저도 40년 동안 미국에서 흘러갔지만 결국 제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닐까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만큼 외롭지도 않고 생각보다 적응도 잘 되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진해 벚꽃축제에 가보려고 해요. 영희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40년 만에 하는 국내 여행이에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꿈꿨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지하철 타고 서울 구경하기, 한강에서 치킨 먹기, 눈 오는 날 거리 걷기,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에요.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69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용기를 내면 못할 것도 없어요. 한국 드라마가 저에게 용기를 줬듯이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또 누군가는 고향을 그리워할 거고 또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거예요. 드라마의 힘이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고향이라는 건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곳, 자신다울 수 있는 곳,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저에게는 그곳이 한국이었어요. 40년의 우애를 거쳐서 찾아온 저의 진짜 집이에요. 비록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비록 어렵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69세의 늦은 귀국,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향수병이 이끌어낸 인생의 마지막 모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